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 NB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그 마르커스 볼프라고 그 얼굴 없는 스파이 두목이라고 하던데, 동독의 그 슈타지 대회 총국의 수장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주 보십시오. 네, 마르크스 볼프는 냉전기에 그 동독,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 있었죠. 네, 그랬죠. 그 중에서도 공산권이었던 동독에서 아주 악명을 떨쳤던, 악명이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유명했죠. 동독의 공안 정보기관이었던 슈타지. 그 중에서도 슈타지 안에서도 대외 첩보 총국 HVA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 첩보 총국을 34년간 이끌었던 스파이입니다. 이 원래 그 대외 첩보 총국이라는 곳이 해외 정보하고 그 공작을 담당했던 곳이라고 알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동독 시절의 슈타지는 과거의 KGB처럼 국내 한 조직 안에 국내와 해외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었고 분야만 나누어서 총국만을 나누어서 대외와 해외, 국내와 해외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마르크스 볼프라고 하는 인물은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대서독, 대서방 공작을 담당하고 있던 기관장, 스파이들의 두목이었습니다. 이저 마르쿠스 볼프 같은 경우는 그 유태인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 볼프 같은 경우는 그 독일에서 헤잉겐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자였어요. 뭐 대체의학 전문가고 책도 출간하고 뭐 그렇게 그런 전문가였는데 공산주의자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죠. 볼프나 가족들이. 그래서 하지만 가족들은 상당히 좀 재주가 많은 가족이었는데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동독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거든요. 콘라드 볼프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고 그리고 볼프 같은 경우에도 첩보 기관장 HVA 수장을 지내는 동안에 상당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 첩보 내용으로 악명을 떨치면서도 또 반대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아주 그 이중적인 그런 평가가 엇갈리거나 아니 두 가지 평가를 같이 가지고 있는 뭐 적수이긴 하지만 아주 훌륭한 수장이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자기 맡은 일에 관해서는 제대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아주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었어요. 근데 이 볼프가 기자 생활도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볼프 같은 경우에는 기자 생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그 정치전의 일환으로 어린 시절에 볼프가 그 어린 시절을 좀 어렵게 보냈는데요. 그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그리고 공산주의자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한 10대 시절에 히틀러나 나치의 탄압을 받아요. 그렇겠죠. 그 탄압을 피해서 스위스나 프랑스 뭐 이런 곳으로 계속 이주를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그곳에서도 정착을 못하고 결국에 1934년 정도에 10대 초반에 결국에는 모스크바로 건너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모스크바에서도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계속 이주를 하다 보니까 정규 교육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바에 정착을 하면서 간신히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거기서는 그때 당시에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처음에 독일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폐교가 돼요. 폐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러시아 학교에 들어가서 러시아 학생들과 함께 어린 시절 10대를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현지화가 돼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어보다는 러시아어가 더 익숙해지고 그리고 식성도 러시아 음식이 더 맞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소련 사람으로 이제 현지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죠.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모스크바 항공대학을 들어가거든요. 모스크바 항공대학에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이때가 1941년이거든요. 근데 항공대학에 들어갔지만 이때 그 히틀러가 그 소련을 침공하게 돼요. 그렇죠. 이때 다시 이제 항공대학을 그만두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타로 이제 이주를 피신이죠. 근데 알마타에 갔을 때도 이제 여기서 이제 볼프는 아주 운명적인 그 이제 궤적을 갖게 되는데요. 공산당이 이제 볼프에게 NKVD 특별 임무 학교로 갈 것을 명령을 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첩보계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뭐 1년여 정도의 교육을 하는데 이제 무기를 다룬다거나 그리고 기밀을 취급한다거나 그리고 뭐 선전선동,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이런 스파이들이 가져야 할 소양을 이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첩보계와 사실상 인연을 맺죠.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첩보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볼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기관장은 되지만 아주 특이한 점인데 일선에서 첩보 활동을 하지 않은 기관장이긴 해요. 다만 이제 정치전,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로서의 어떤 그런 정치전에는 이제 뛰어들죠. 1943년부터 그 대독일 라디오 방송에서 그 진행을 했게 돼요.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해설도 하고 20살의 나이예요. 근데 독일에 대한 정치전이죠. 그리고 프로파간다. 그러다가 1945년 이제 5월쯤에 이제 종전이 되죠. 나치와는 종전이 되죠. 이제 종전이 돼서 볼프는 러시아 생활을 접고 이제 독일로 자신이 살던 독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 그 공산당에서 기자 라디오 방송의 기자를 이제 또 그 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맡긴 거죠. 1949년까지 이제 기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니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전범 재판의 핵심은 그 유태인 탄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아주 속속들이 보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죠. 그러다가 1949년에 엄청난 일이 또 벌어져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서방 지역은 서독이 되고 그리고 소련이 지배하던 점령지는 동독이 되고, 예, 그렇게 완전히 갈라섰죠. 예, 따로 그렇게 이제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또 그 볼프는 이제 역할이 달라져요. 공산당에서 이번에는 이제 기자 생활 그만하고 볼프가 어린 시절부터 특별 임무 학교 러시아 생활을 하면서 특별 임무 학교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아주 익숙하고 그래서 기자 생활을 이때부터는 1949년 11월부터는 기자 생활을 접고서 그리고 모스크바의 영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돼요. 이제 이때부터는 대외 외교관이 된 거죠.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외교관으로서 정보 활동을 하는 거죠. 대외 활동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그 첩보 활동을 하게 되는 아주 이제 귀중한 자산을 이제 갖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워낙에 소련의 현지화돼 있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어도 아주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러시아의 권력층, 고위층으로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굉장히 친분을 돈독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돼요. 저 외교관 생활을 하던 중에 이번에 또 한 번 운명이 또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1951년 8월? 이제 8월경에 이번에는 이제 그 갑자기 귀국 명령을 받게 돼요. 본국으로부터 동독 정부로부터 귀국 명령을 받고 이제 당시에 동독 경제 연구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때 동독경제연구소라고 이름 붙여진 이 조직은 사실은 동독 정부가 비밀리에 대외정보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위장 조직이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그 첩보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죠. 물론 현장 첩보원은 아니었고 여기서 이제 분석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현장 그 경험이 없이는 사실 분석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것으로 현장 경험을 했겠죠. 예, 이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 정보가 옳은 정보냐 뭐 틀린 정보냐 하려면 그런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예. 전체적인 뭐 그런 부분을 아마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창의적인 첩보술을 고안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전에 그거는 이제 이후에 기관장이 된 다음이고요. 일단은 분석관으로서 한 1년 정도 또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첩보 개통에 대해서 상당히 이 사람은 그 어떤 받아들이고 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익숙한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이제 두각을 어느 정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또 변천 과정이 또 생기는데 아주 또 극심한 이번에는 직접적인 볼프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버리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당시에 경제연구소를 이끌고 있던 안톤 아커만이라고 하는 실력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실력자가 당시 동독 권력 핵심부들과 권력 투쟁을 벌여요. 권력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패배를 하고 실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연구소 대외정보기관의 전신 기관에서 갑자기 수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1952년 12월 정도가 됐을 때 이른바 이제 발탁이 되는 거죠. 예, 수장으로 발탁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나이가 30세 정도 될 때쯤이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거진 한 34년간을 동독 스파이들의 두목으로 이제 군림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어떤 그 권위적이거나 뭐 이런 성향의 사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정보기관 수장들이 어떤 권위적이거나 이러면은 그 경직돼서 분위기가 예. 그런 부분들도 필요는 하죠. 물론 뭐 생사가 오가는 그러니까. 정보 현장에서 첩보 현장에서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필요하지만 이 볼프라고 하는 사람은 좀 유연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굉장히 것 같아요. 그 유연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융통성 있고 좀 창의적이고 이런 성향의 사람으로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첩보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1934년 동안 지휘봉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아주 큰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선 첩보원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이 분석관으로 일하다가 수장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제 발탁된 건데. 빈자리를 채우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볼프라고 하는 거물도 이후에는 거물이 되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큰 실패를 하게 돼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첩보술이라는 거는 NKVD 특별임무학교에서 1년간 배웠던? 교육받은 거 그리고 정치전을 위해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 해설자를 했던 것 그게 다였어요. 이런 노련한 사람들을 다 배척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첩보학교를 만들어서 신입 요원들을 한 30명 정도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근데 집중이라고 해봐야 몇 달 안 돼요. 한 3개월 정도? 근데 볼프도 생각을 한 거예요. 강의실에서만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없다. 현장으로 보내자. 근데 어떤 무리수를 두냐 하면 서독으로 이들을 바로 침투를 시킨 거예요. 자신이 일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실수였는데 현장으로 가서 보니까 바로 침투를 보니까 보니까 동독보다 서독이 훨씬 더 잘 산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재건이 잘 되다 보니까 서독은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독
동독계 신입 요원들이 서독을 가서는 그쪽으로 그냥 정신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동독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죽고 배고픈 요원들한테 거야. 공작금을 충분히 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서독에 침투해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 서서 밥 얻어 먹어야지 그냥. 예, 서독의 방첩 당국이 동독 스파이들의 특징을 알고 그렇지. 그때부터 그런 데만 가서 잡아도 걔들이야 다. 그런 방첩 당국이 이제 파악을 한 거죠. 파악을 해서 그 동독 요원들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그러니까. 체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침투 작전, 일종의 볼프한테는 첫 번째 공작 큰 실패인 거죠. 침투 작전이 크게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볼프는 아주 크게 좌절을 하지만 또 절망은 안 했어요. 이때부터 아주 절치부심을 하면서 새로운 작전을 또 새로운 이제 만들겠죠. 첫 보수를 이제 고안하려고 이제 애를 쓰죠. 이 사람의 진가가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